라오스 여행 38 국경을 넘어 베트남의 고도 후에로. 이곳 사바나켓은 라오스 중남부 지역의 큰 도시로서 인구가 7.5만 명 정도 되며 제조업도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가까운 볼라벤 고원은 커피의 주요 산지여서 이곳 사람들의 소득은 꽤 높다고 한다. 그리고 이 도시는 교통의 요지이다. 공항이 건설되어 있고 라오스의 중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거점이다. 그뿐만 아니리 베트남과 태국과의 버스 노선도 개설되어 있어 국제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그리고 사바나켓은 나와 특별한 인연이 있다. 사바나켓은 도시 이름을 이 지역 출신의 정치인인 카이손 폼비안으로 변경하였다. 왕정을 종식시키고 초대 수상을 역임하여 라오스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지만 나한테는 매일 수십 번의 욕을 먹고 있는 바로 그 문제의 화폐 속의 인물이다. 라오스에 온 지 벌써 보름이 넘었건만 아직도 돈을 사용할 때는 앞으로 옆으로 뒤로 몇 번이나 뒤집어서 금액을 확인한다. 오늘도 그는 벌써 내게 대여섯 번은 욕을 먹었다. 이곳 사바나켓에서 하루 정도 관광을 하고 떠나려 했으나 베트남으로 가는 버스가 아침 일찍 출발한다. 숙소가 많이 몰려있는 메콩강변으로 갔다가 내일 아침 다시 이곳 터미널로 오는 것도 번거롭다. 메콩강은 이미 싫도록 봤으니까 그냥 베트남으로 가도록 하자. 1월 26일 금요일 새벽에 다낭에서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하였다. 다낭보다는 후에로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후에에서 이틀간 보내다가 목요일 저녁에 다낭 공항으로 바로 가면 된다. 3시간이면 충분하다. 버스는 오전 8시에 출발한다. 요금은 35만 깁, 주머니에 있는 돈을 모두 꺼내보니 33만 깁이다. 귀찮게 되었다. 새벽에 돈을 찾아야 한다. 근처에 ATM 기계가 보이지 않아 아침 5시에 일어나 1시간 반을 헤맨 끝에 겨우 10만 깁을 찾았다. 후에까지는 약 450km. 그런데 국경으로 가는 길이 아주 좋다. 4시간에 250km 이상을 달려 12시경에 출입국 사무소에 도착하였다. 국경을 통과하는데 2시간 정도가 걸렸다. 국경사무소마다 통과 방식이 달라 벌써 육로로 국경을 몇 번이나 통과해 보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럽다. 국경을 통과한 버스는 신나게 후에를 향해 달린다. 그렇지만 차 가득히 실은 화물을 중간중간 내려주느라 시간은 한정없이 걸린다. 3시간이면 될 거리를 5시간이 걸렸다. 무슨 조화인지 후에에 도착하니 비가 내린다. 이번이 세 번째 후에 방문이다. 그런데 세 번 모두 비다. 나가사키도 아니면서 어째 올 때마다 비가 오나 유유. 나가사키는 4번 가봤지만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았다. 숙소를 예약하지 않았으나 비 때문에 돌아다닐 수가 없다.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가다 적당한 호텔이 보이길래 내려서 바로 투숙하였다. 그런데 숙소 이름도 호텔인데다 외관도 그럴듯한 건물인데 방 내부는 좀 실망이다. 그래도 비를 맞으며 숙소를 찾아다니는 것보단 낫다. 저녁을 먹으러 나왔다. KIKOCHI란 일본식 상호의 고깃집이 보인다. 들어가 보니 한국식 고깃집이다. 그래, 오랜만에 허리띠 풀어놓고 고기 한번 거하게 먹어보자. 삼겹살 1인분을 시켰다. 쇠고기와 값이 비슷했지만 이곳 소는 방목에 풀만 먹은 거라 맛이 없다. 삼겹살 1인분에 10만 동후 500원, 김치에, 야채에 수북한 상추까지 나오며 숯불이 들어온다. 미안할 지경이다. 약간 부족한 느낌도 있어 삼겹살 6마리 1인분을 또 시켰다. 결국 13도 못 먹고 포기. 남은 것을 포장해달라고 해서 서빙한 직원에게 주었다. 맥주까지 포함해 12.000원 정도 나왔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비싼 식사였다. 일기예보를 보니 앞으로 일주일간 하루 종일 비다. 내일은 어쩌나. 호텔에 들어오니 침대가 눅눅하다. 비 오는 날 눅눅한 침대에서 자는 것만큼 괴로운 일도 없다. 그러나 내겐 비장의 무기가 있다. 바로 전기 매트. 침대에 깔고 온도를 높이면 눅눅한 느낌이 상당히 제거된다. 라오스 여행 39비 속에서 후에 왕궁 관광.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다. 날씨 정보를 보니 오전 9시부터는 비가 멎는다고 나온다. 숙소 근처 식당에 아침 식사를 하고 돌아왔다. 비를 맞으며 돌아다닐까 생각해봤으나 그냥 맞을 수 있을 정도의 비가 아니다.
일기예보를 믿고 좀 기다려보기로 했다. 비는 여전히 그칠 줄 모른다. 결국 12시경에 숙소를 나섰다. 여행을 떠나올 때 다이소에서 1,000원을 주고 산 비닐 비옷을 입었다. 숙소에서 후해성 매표소까지는 2.5km 정도 떨어져 있다. 걸어가기로 했다. 길거리에 우산을 쓴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 비옷이다. 특히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은 판초형의 비옷으로 온몸을 감싸고 있다. 20년 전 후해를 처음 방문했을 땐 소도시로 알았는데 생각보다 큰 대도시이다. 시내에는 고층 건물도 많이 보인다. 그리고 외국 관광객이 많아서 그런지 유흥업소도 무척 많다. 느낌으로는 오히려 다낭보다도 큰 것 같다. 후해 시 한가운데로 흐엉강이 흐른다. 강폭은 서울의 한강에 비해 조금 좁은 것 같지만 수량은 몇 배가 될 것 같다. 흐엉강에는 크고 작은 유람선이 떠 있는데 비가 와서인지 타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내가 지나가니 1시간에 40만 동이라며 따라오다가 30만 동, 20만 동으로 자꾸 가격이 내려간다. 그렇지만 이 빗속에 유람선을 탈 마음은 전혀 없다. 강가는 공원으로 깨끗이 정비되어 있다. 한강변 못지않다. 다리를 건넜다. 걸어서 다리를 건너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데 그나마 모두 외국인이다. 다리를 건너 강변공원을 따라 잠시 걸으니 후해성 매표소가 나온다. 20만 동을 주고 입장권을 끊었다. 후해 성은 베트남 마지막 왕조인 응우엔 왕조 1802만 1945의 왕궁이다. 이 왕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규모는 면적만을 본다면 우리의 경복궁과 비슷하게 보인다. 그러나 정각 등 시설을 보면 경복궁보다 훨씬 다양하고 많아 보인다. 우리의 경복궁은 전쟁을 대비한 성으로 볼 수는 없지만 후해 왕궁은 넓은 해자와 높은 성벽으로 미루어 볼 때 전투를 대비하여 건설한 것 같다. 비옷을 입은 채 성 안을 둘러보니 무척 거치장스럽다. 5년 전 이곳을 찾았을 때도 폭우가 쏟아져 관람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곳은 특이하게도 우리의 가을과 겨울에 걸쳐 오기라 한다. 베트남도 한자 문화권이므로 모든 정각의 이름은 한자로 표기되어 있다. 중심 건물은 정사를 돌보는 태화전이다. 경복궁의 근정전과 같이 왕과 신하들이 모여 국사를 논하는 정소로서 중국 자금성의 태화전 이름을 가져온 것 같다. 이 외에도 선대 왕들의 위패를 모시는 종묘, 서류 보관소, 문헌 보관소, 연회장, 왕궁 관리원들의 주거시설 등 수많은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그리고 왕가의 사적 공간인 자금성은 아름다운 건물과 정원으로 꾸며져 있다. 베트남은 물이 풍부한 나라이다. 그래서 왕궁을 둘러싼 큰 해자 외에 궁 안에는 크고 적은 여러 개의 연못이 있다. 연못을 이용한 아름다운 정원들은 베트남인들의 미적 감각을 말해주는 듯하다. 아기자기하게 이어지는 정원들은 다리의 피로를 잊게 한다. 불교의 나라답게 왕궁 안에는 몇 개의 사찰이 지어져 있다. 궁 안에 있지만 외관상으로는 다른 사찰들과 특별히 차별화되어 보이지는 않는다. 화려하지 않은 수수한 모습이다. 후에 왕궁도 전쟁 중에 많이 파괴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여러 곳에서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베트남의 경제는 날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멀지 않아 원래의 아름다움을 완전히 되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비가 약해지고 있다. 이제 돌아다니는데 큰 불편이 없다. 근 5시간 정도를 거의 쉬지 않고 돌아다녔다. 특별히 계획성 있게 돌아다닌 것이 아니므로 가다 보면 좀 전에 들렀던 곳을 또 가곤 한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앞쪽에서 들어갔던 것과 옆쪽에서 들어갔던 경우는 같은 건물, 같은 정원이지만 다른 느낌을 준다. 비가 와서 그런지 날이 일찍 어두워진다. 어두워지기 사작하는 5시 반 정도 되어 궁을 나왔다. 저녁은 어제 갔던 한국식 고깃집으로 갔다. 베트남 쇠고기는 맛이 없어 먹지 않으려는데 메뉴 가운데 미국 쇠고기 등심이란 것이 보인다. 이 역시 맛이 없을 것 같지만 한번 주문해 보았다. 역시 예상대로 거의 쇠고기 맛이 나지 않았다. 소에게 사료를 먹여야 고기 맛이 난다. 방목하여 풀만 먹이는 미국 소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도축 전에 몇 달간 사료를 먹인다. 그래서 고기 맛이 난다.
베트남에 수출되는 미국 쇠고기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같다. 라오스 여행 40다낭을 통한 귀국길. 오늘은 베트남, 라오스 여행의 마지막 날이다. 작년 12월 19일 한국을 출발했으니 내일 아침 8시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39일간의 여행이었다. 욕심 같아서는 베트남 남부지방을 여행하며 내려가 호치민시에서 출국하고 싶지만 집을 떠나 충분히 돌아다녔다. 후에와 다낭 사이는 차로 2시간 조금 더 걸리는 거리이다. 후에로 오는 사람들은 대개 다낭을 거쳐오고 갈 때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후에와 다낭 사이에는 많은 교통편이 있다. 그런데 막상 다낭으로 가려니 어디에서 차를 타야 할지 막막하다. 다낭으로 가는 차는 리무진, 슬리핑 버스, 로컬 버스 세 종류가 있는데 자리가 편한 슬리핑 버스나 리무진이면 좋겠다. 일단 무턱대고 남부버스 터미널로 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긴 로컬 버스만 있다. 어쩔 수 없다. 숙소 근처에 여행사에서 표를 끊었으면 섭계 슬리핑 버스나 리무진 차표를 구했을 것이다. 그런데 비가 와서 여행사까지 가기가 어려이 이렇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타려면 종합터미널에 가면 되지만 베트님은 터미널 이외에도 개별 장소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 관광객이 직접 버스표 티켓팅을 하기엔 어려운 경우가 많다. 로컬 버스라 승객이 원하는 곳에는 어디나 세워주고 또 중간에 손을 드는 사람이 있으면 태우고 하다 보니 2시간 남짓 거리를 3시간 이상 걸려왔다. 다낭 터미널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택시 운전사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자신의 택시를 타라 한다. 먼저 여기가 어디쯤인지 알아야 한다. 다낭 다운타운에서 8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랩으로 택시 요금을 확인하니 12만 동 정도다.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야 바가지를 쓰지 않는다. 택시를 타고 한 시장 근처에 내렸다. 사람들이 복작복작하다. 그런데 전부 한국 사람이다. 베트남 사람은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뿐이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은 전부 한국인이다. 젊은이들부터 노인들까지 연령층도 다양하다. 들리는 말도 전부 한국말이다. 한 시장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그곳도 전부 한국 사람뿐이다. 다낭을 꿰뚫고 흐르는 강은 한강이다. 한 시장을 빠져나와 한강으로 왔다. 이곳도 전부 한국 관광객들이다. 한강변은 깨끗이 잘 정비되어 있다. 가까운 곳에 한강의 명물인 용다리가 보인다. 서울의 한강보다는 너비는 좀 좁지만 수량은 훨씬 많다. 식사를 하고 나왔지만 아직 공항에 갈 시간은 6시간 이상 남았다. 뭘 해야 할지 앙믹하다. 무거운 배낭을 메고 돌아다니기도 힘들다. 한강 옆에 카페에서 코코넛을 마시며 시간을 보낸다. 카페에서 몇 시간을 죽치고 앉아있을 수는 없다. 차라리 공항에 가자. 그곳이 눈치 안 보고 기다리는데 편하다. 다낭 공항은 시내에 있기 때문에 택시를 타면 금방이다. 오후 6시에 공항에 도착하였다. 이제 이곳에서 비행기 탑승까지 8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국제선 비행기 스케줄을 보았다. 거의가 한국행이다. 연이은 한국행 속에 다른 나라 노선이 가끔 눈에 띄는 정도이다. 이걸로 이번 여행도 끝이다. 약 40일간의 재미있는 여행이었다.